잘 쉬었어요? 재충전해서 이제 나머지 우리 예술과 지식재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인데 예술과 과학기술. 예술과 과학기술이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예술이 탄생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술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발전했고 과학기술이 또 예술에 의해서, 예술의 상상력에 의해서 과학기술이 또 발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제가 예술의 기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예술을 하는 사람과 기술을 하는 사람이 구별이 없었죠. 처음에 예술인이라고 하는 범주도 없었고 예술가 또는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세 들어와서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 인류 문명이 시작할 때는 이런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공, 목공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술을 했고 예술과 기술 이런 것이 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아트라고 하는 영어 용어가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은 그리스의 테크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기술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아트는 예술과 기술을 같이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이라고만 번역을 하지만 미국에서 영미에서의 아트는 예술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오늘날까지 기술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tate of art 이런 말 들어봤죠? 최첨단의 기술, 오늘날의 기술, state of art. 이 특허법에서는 그 아트가 그 특허법 용어인데 여기서는 아주 명확히 기술을 테크놀로지라고 하지 않고 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나 특허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잖아요. 저작물은 새로운 걸 창작했을 때 그걸 보호해 주는 거고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했을 때 그걸 보호해 주는 거죠. 새롭다고 하는 게 뭐냐? 기존에 인류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특허나 저작권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기존의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건지 아닌지. 그래서 특허법에서 그 발명이 있으면 요거를 특허를 줄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그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는데 그 기존의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prior art, 선행 기술 이렇게 합니다. prior art. 여기서 prior art라고 하는 건 특허법에서 prior art가 예술이 아니죠. 기술입니다. 선행 기술, 기존의 기술. prior art, 기존의 기술과 발명을 비교해서 이게 새로운 거냐? 진보성이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있으면 특허를 주고, 기존의 prior art와 비슷해, 똑같아. 그러면 특허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art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는 뜻과 기술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예술과 기술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고, 오늘날까지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술은 기술에 의해서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예술가의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 추진력으로 돼가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요.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도 여러분 가운데 이공계 전공하는 분도 있죠. 이공계 전공한다고 해서 계속 무미건조하고 한 딱딱한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뭔가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상상력과 똑같은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달나라 가는
과학기술도 개발하고 그렇게 과학기술과 그래서 예술은 상호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르네상스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근대 문명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의 예술가, 대표적인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예술가들이 실제로 과학기술 연구를 했고 그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과학기술 결과를 예술에 반영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술이 결국은 과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그린, 스케치한 그런 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죠.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꽃을 그리고 자연을 그려야만 예술입니까? 그죠? 이렇게 노트 자체가 그냥 예술 작품 아니겠어요? 사람의 어떤 비율, 얼굴과 팔다리의 비율, 그리고 그 구조, 이런 것을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뭐냐, 이상적인 비율이 뭐냐, 그 이상적인 비율이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이상적인 비율이 뭐냐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소위 그 비트루비아노, 이게 이태리어 같은데 아주 이상적인 그 인간의 그 비율,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스케치해서 그린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이 어떻게 우리 그 눈에 와서 도달해서 어떻게 인식되느냐, 이런 것을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러한 연결과를 듣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 그림에 반영하려고 했죠. 그래서 최소한 원근법 같은 거, 멀리 있는 물체는 조그맣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인다.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그림에 반영되지 않았었죠. 그냥 딱 그림 속에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그림의 방법론이 결국 과학적 지식으로부터 도출돼서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예술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그 예로 이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들고 있는데,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이 예술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가속도가 붙어서 과학기술이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하잖아요. 그 과학기술이 예술에 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까지 왔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시점까지 왔는데, 그게 점점 가속화돼 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지능에 도달했을 때, 싱귤러리티, 특이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술과 과학기술은 이제 밀접한 영향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 클로드 모네인가요? 이분의 작품도 결국 그냥 단순한 풍경화를 그린 게 아니라 이 르하브르 항구에 아침에
해돋이서부터 저녁에 노을 질 때까지 계속 앉아가지고 저 태양빛이 해돋이부터 대낮에 비치는 태양빛과 노을 질 때의 태양빛이 어떻게 바닷물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 클로드 모네가 그래서 해돋이의 르하브르 항구, 대낮의 르하브르 항구, 그리고 노을 질 때의 르하브르 항구 이렇게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계속 앉아가지고서 몇 날 며칠 밤 앉아가지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돋이 때, 대낮일 때, 노을 때의 태양빛의 뭐 강도라든지 각도라든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다 다르다. 이거를 관찰하고 그것을 그림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여러 편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은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여러 편의 똑같은 르하브르 항구의 똑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해돋이 이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림입니다만 그렇게 무수히 관찰을 하고 무수히 만든 그 그림 중에 딱 한 편인 겁니다. 이렇게 마치 과학자처럼 햇빛이 우리 인간의 시각에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관찰을 하고 예술가가 그것을 그림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디지털 아트까지 다시 말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림을 당연히 컴퓨터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했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그림이 이제 등장했고 이것은 이제 존 와인인가요? 존 윈인가요? 이 스피커와 플레이어 피아노. 그러니까 플레이어 피아노라는 것은 자동으로 연주되는 피아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플레이어 피아노나 베큐엄 클리너 이런 그 전자 장비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일종의 설치 미술, 뭐 설치 예술의 한 가지인데 이러한 예술이 물론 과학기술을 이용을 했죠.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았죠. 이러한 과학기술이 결국은 미술과 음악의 경계를 좀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술이냐 음악이냐 모르겠어요. 저는 음악도 잘 모르고 미술도 잘 모르지만 우리같이 나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는 미술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음악과 미술이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뮤직비디오가 음악입니까? 미술입니까? 거기에는 음악과 미술이 그냥 모두 다 총동원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한 거죠. 음악과 미술이 총동원한 겁니다. 그 속에 뭐 때로는 시도 나오고 그 속에 때로는 뭐 음악도 나오고 그 속에 뭐 조명, 미술 뭐 모든 게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과 음악의 구별을 정말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경지에 이르게 한 거. 바로 그 배경에는 과학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과학기술은 이처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됐고 아주 중요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재밌는 이 그림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세우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여기 중간에 보면 말이죠. 여기 코에 여기 하얀 점이 있어요. 보입니까? 하얀 점 보입니까? 하얀 점을 똑바로 그 하얀 점만 바라보세요. 하얀 점만 30초 동안 바라보세요. 하얀 점만. 하얀 점만 30초 동안 바라보세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얀 점만 바라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얀 점만 바라보세요. 하얀 점만 바라보세요. 똑바로 하얀 점만 바라보세요. 이제 눈을 감고 그 하얀 점을 다시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바라보세요. 전부 눈 감고. 눈 감고 그 하얀 점을 바라보니까 이제 눈 떠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눈 감고 하얀 점을 바라봤을 때 뭐 보이지 않았어요? 안 보였어요? 뭐가 보였다고 하는 사람? 뭐가 안 보였다는 사람? 다 안 보였어? 그러면 하얀 점을 30 동안 열심히 바라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건데.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을 볼까요? 자, 여기에도 하얀 점이 여기 중간에 있는데, 이거 하얀 점 보입니까? 여기. 자, 그러면 이 하얀 점만 똑바로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하얀 점만 바라보세요. 가상자리 보지 말고 하얀 점만 30초 동안 보세요. 자, 이제 눈을 감고 그 하얀 점을 다시 눈을 감고 보세요. 그 하얀 점의 위치를 그대로 그 눈동자는 그대로 하얀 점에 두고서 초점은 그 하얀 점에 두고 눈을 감고 한번 보세요. 눈을 감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뭐가 보입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뭐가 보였다고 하는 사람, 네, 안 보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보였다고 이렇게 손든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안 보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얀 점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그림을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 뇌가 이 이미지 속에서 사람의 얼굴, 본래의 사람 얼굴, 사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예를 들면 메뚜기나 강아지가 인식하는 것과 다른데 사실은 물체는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렌즈를 통해서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광선이나 강아지나 메뚜기의 그 눈 속에 들어가는 광선은 똑같은데 왜 인식하는 게 다를까? 그거는 결국 우리 뇌가 인식하는 것이 메뚜기나 강아지가 인식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을 이 예술가가 이용해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뭐 전혀 다른 그림인데 사진을 우리 뇌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추고서 보면 그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 뇌 속에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이 사진의 인포메이션과 동일한데 그 이외 요 인포메이션 이외에 불필요한 것을 다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사실은 그 영화 속의 이미지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다 스틸 이미지죠. 다 정지된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게 움직인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 지식이 예술에 동원되는 그 사례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서 제가 여행 가다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작품이라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실제 그 원작품을 이렇게 딱 그 점을 보고서 하면은 더 선명한데 이게 그 카메라로 이렇게 복제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아마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악은 더더욱 과학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늘날 그 대중음악의 성공, 대중음악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막 그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그 배경에는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 음악에서 과학기술의 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뭐 마이클 잭슨, BTS 전부 다 과학기술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응용하고 있는 거죠. 노래에서, 그리고 댄스에서, 그리고 조명에서, 배경에서 모든 그 음악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과학기술인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받은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마이클 잭슨의 이렇게 그 달나라에서 걷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문워크 댄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나온 그 댄스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제가 이 공연하는 거를 저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거 이렇게 공연하기 이렇게 뭐 저 특유한 그 복장과 하얀 장갑을 끼고 이 문워크를 하면 거기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감동을 주는 음악과 무용, 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발명을 했어요. 마이클 잭슨이. 댄스를 진짜 무중력 상태에서 댄스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질 수가 없죠. 중력 상태에서는. 그죠? 중력의 영향으로 사람이 45도로 기울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그게 중력의 원칙이잖아요. 그 중력의 법칙을 그 무시하고 뭐 문워크 댄스를 이제 해서 그걸 극단적인 말하자면 이제 경지까지 가려고 마이클 잭슨이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지기까지도 했는데 이게 뭐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댄스 동작인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러면 이 신발을 여기 이 신발을 자기가 그래서 이 춤을 추기 위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잭슨이. 그래서 가다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 무대 위에 조그만한 그 고정 장치가 있어가지고 고정 장치에다 자기 구두를 받고 그다음에 구두가 고정돼 있으니까 45도로 기울이는 거죠. 근데 일반 관중이 볼 때는 거기에 뭐 그런 장치가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희한한 댄스 동작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그 음악과 댄스 이 모든 예술에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과학기술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 왔고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로 보면은 우리가 르네상스 직후에 이제 이 인쇄술이 나오면서 대중이 과학기술의 연구, 대중이 예술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대중이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쇄술의 발전에 의해서 대중이 과학기술과 예술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 문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진이라든지 음반, 영화, 라디오, TV, 컴퓨터, 뭐 인터넷, 인공지능 이렇게 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대중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과학기술의 발전이 빨라지고 예술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의 시장도 급변하고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변화하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가난해지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나 기술 때문에 내가 일할 게 없어진다. 그래서 막 그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렇죠. 로봇가 나오니까 일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적처럼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시장이 바뀌고 노동시장, 예술시장, 모든 시장이 바뀝니다. 시장이 바뀌면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또는 모든 사람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변하고 이해관계가 바뀌는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규범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나의 과제고 여러분의 과제고 우리 이번 학기에 공통의 관심사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도표에서 이 사진이 비교적 일찍 이제 개발이 돼서 사진부터 이 순서대로 사진, 음반, 영화, 뭐 라디오, TV 이런 순서대로 이것이 어떻게 예술에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시장을 바꿨고 어떻게 그래서 이해관계가 달라졌고 어떻게 법규범이 거기에 대응을 했는지 한번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인데 개요를 보는 거죠. 그 다이내믹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사진은 뭐 제임스 와트나 토마스 에디슨처럼 과학자가 발명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루이 다게르라고 하는 예술가가 사실은 발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야말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얼마나 과학기술을 연구했고 예술이 얼마나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기술이기도 한데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과학기술자가 발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과학기술자도 많이 동원이 됐지만 관여를 했지만 루이 다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사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최초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진기를 이제 개발을 해냈는데 이 사람은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화가이고 그 극장 디자이너이고 또 물리학, 과학적인 물론 배경도 있지만 물리학자이고 이렇게 물리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화가.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당시에 그림의 목표는 뭡니까? 이 자연과 인간을 가장 현실에 비슷하게 내가 그림으로 화폭에 담아내겠다. 이게 목표였죠. 지금도 그런 목표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르하브르 항구의 해돋이 장면을 가장 현실에 맞게 사실적으로 그려내자. 그게 목표라고 한다면 바로 이 루이 다게르처럼 사진기를 개발해서 우리의 렌즈를 인간의 렌즈를 과학적으로 만든 광학적인 렌즈로 한번 담아보자. 그것을 내가 이용하면 더 정확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사실적이고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루이 다게르가 사진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기 발명가이자 화가인 루이 다게르 사진기가 이제 사진기 역사상 최초의 사진기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렇게 과학자와 예술가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인류 역사상 사진기라고 하는 또는 사진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술가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뭐 한 달이고 두 달 걸려서 초상화를 그릴 거를 사진으로 찰칵 한 번 찍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고 있습니까? 그죠? 시간 걸리고 돈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이제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제는 그냥 사진 찰칵 한 번 찍으면 그냥 초상화가 사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사진이 바꾼 커다란 변화죠. 예술가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술 초상화를 옛날에는 왕들이나 귀족이나 내가 화가한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나 초상화를 그려주시오. 왕이나 귀족만 초상화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엘리자베스 여왕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그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사진으로 자기 초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초상화를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누리던 그런 초상화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사진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사진 기술 덕택인데,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제 그러면 나는 뭘 하지? 예술가들의 이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또는 줄어들기도 하지만 아주 부자들은 그래서 더 초상화를 선호할 수도 있겠죠. 난 사진과는 다른 초상화를 원한다. 그러면 초상화를 아주 잘 그리는 화가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 그것도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초상화를 화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서양에서는 다 초상화를 그리더라고요. 그죠? 사진 찍을 수 있지만 다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그걸 남기고, 우리 로스쿨도 보면은 이제 로스쿨 디인의 초상화를 사진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제 뭐 복도나 이런 데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변화는 결국 그 수요의 증가와 감소,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술의 발전의 시각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것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 예술의 뭐 활성화, 예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하는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죠. 시장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걸 잘 보여준 사례가 이제 이 오바마 분쟁이라고 할까요? 오바마 사진을 둘러싼 분쟁인데, 이 오바마가 그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백인의 나라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 더 대단하죠. 링컨만큼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 배경에는 오바마가 말하자면 과거의 부시 대통령 때의 이 보수적인 정책에 대비해서 나는 희망과 변화를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과 변화를 주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사라.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의 아이디어를 샀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럴 때 이 희망과 변화를 상징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구호들을 만들고 시각적으로 그 사진, 이미지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작가가 이 스테파 페어리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바마 이미지인데 이 작품은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 오바마 사진을 개작한 겁니다. 그 사진에다가 색깔을 바꾸고 색채를 바꿔서 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작권 침해다 이런 이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오바마 이 사진은 왼쪽의 사진은 AP라고 하는 그 언론사 Associated Press라고 하는 AP라고 하는 언론사의 사진 작가가 찍은 것이고 AP 언론사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기업이 고용한 종업원이 만든 작품은 이게 뭐 신문 기사가 됐던 사진 작품이 됐던 그 저작권은 기업에 귀속이 되죠. 그것을 직무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가 촬영한 작품이지만 그 작품의 저작권은 이 언론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사가 이 오바마 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피어리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물론 판결을 통해서 해결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피어리가 작가가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AP 연합 언론사에 제공하는 그런 화해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이 사진이 이 언론사가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바마를 찍은 사진은 그냥 오바마죠. 그러잖아요. 정상조를 찍은 사진이 정상조 사진이지 뭐 정상조를 찍었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나올 수도 없고 아무리 뛰어난 사진 작가가 찍어도 정상조는 그냥 정상조고 오바는 오바 뭐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창작이라고 하는 게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른 거죠. 사진을 찍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게 창작이냐 아니냐, 이게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그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특이한 그 어떤 활동이죠.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 화가의 상상력으로 화가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진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사진기라고 하는 기계가 그냥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술이냐, 사진이라고 하는 게 예술이냐 도대체. 거기에 창작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중대한 이제 그 예술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그러면 예술처럼 보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예술의 세계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결국 예술에 관한 논쟁은 저작권법처럼 법률의 세계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이고 그건 뭐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로 취급을 해서 뭐 세금을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모든 법률 문제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그 커다란 이제 차이를 주는 그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도 예술이고 이 하필이면 말하자면 페리가 이 AP의 사진을 오바마 사진을 왜 이용했겠느냐? 바로 AP의 이 사진 작가가 찍은 오바마 사진이 그 오바마가 내세우는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는 그 사진인 거죠. 그렇게 잘 찍은 거죠.
그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예술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한 것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림이나 또는 뭐 노래처럼 사진도 그 예술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진도 예술 작품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날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19세기 뭐 1800몇 년도인가요? 19세기 후반기에 처음 개발됐을 때는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를 둘러서 무지하게 많은 논쟁이 있었죠. 특히 예술가들은 저거는 뭐 예술이 당연히 예술이 아니야. 저게 무슨 예술이냐 이렇게 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술이냐 아니냐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이 이거 사진 작품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무려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이 당연히 있어 왔고 그러다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링컨 대통령 때 이것을 이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사진도 그 그림이나 시나 소설이나 음악처럼 예술로 보호한다. 이러한 이제 저작권법 개정을 합니다. 1865년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훌륭하다는 이유가 노예를 해방해서도 훌륭하지만 굉장히 많은 정말 우리 지식인들이 볼 때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 전공 분야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한 게 대단한 업적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이 저작권법 개정을 해서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관심이 많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 링컨 대통령이 홈스테드 액트라는 걸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 홈스테드 액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서부 영화에 보면 마차 타고 가서 서부로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말뚝 받고 이거 내 땅 뭐 그런 영화들이 있죠. 동부에서 마차 타고 막 달려가요 가족이.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그냥 이거 내 땅 하고서 말뚝 박으면 그게 내 땅이 됩니다. 그거를 인정해주는 법이 홈스테드 액트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동부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서부로 분산시키고 서부에 광활한 정말 동부의 수백 배 되는 땅을 이제 미국이 개척하게 되는 서부 개척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제도가 바로 이 홈스테드 액트죠. 그래서 먼저 서부의 땅을 점유하고 그것을 이용하면 농사를 짓거나 이용하면 무려 160에이커의 땅을 줬어요. 160에이커까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나라 평수로 계산해 보면 21만 6천 평. 엄청난 땅 아닙니까? 우리가 막 50평 아파트 가지고서 그냥 불을 켜고서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50평 아파트 살까 말까 그러는데 이거는 21만 6천 평의 땅을 주는 거예요. 미국 땅이 넓긴 넓지만 엄청나게 큰 땅이죠. 21만 6천 평의 규모에까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서부는 광활하죠. 중부, 서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몇 배죠?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큽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크잖아요. 동부에서 말을 타고 아무리 달려가도 서부까지 가려면은 몇 밤을 새고 달려가야 서부에 갈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인데 그 땅을 이 드문드문 인디언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인권을 침해하고 많은 생명을 뺏어갔다고 이제 비난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한 서부 개척의 역사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법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을 하는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가진다. 이러한 그 헌법 개정을 해서 노예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었죠.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도 거의 뭐 100년 이상 사실상 차별을 받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예를 들면 백인이 가는 식당, 흑인이 가는 식당, 백인이 가는 학교, 흑인이 가는 학교 이런 식으로 철저한 차별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현실과 법이 다른 그런 이제 시절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무튼 링컨 대통령 때 법적으로는 헌법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법 규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작권법의 개정이고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게 사진기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지만 그것도 화가가 이 화폭에다 그린 그림과 똑같은 예술 작품이다. 저작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저작권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 적용하면 로봇이 그린 그림도 이거 예술 작품이냐 이러한 이제 논쟁과 아주 비슷한 그런 논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이용한 작품이 예술 작품이라면 로봇을 이용해서 만든 그림도 이게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확대 해석에는 약간의 이제 그 이론이 있겠죠. 약간이 아니라 많은 이론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사진기와 로봇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사진기는 단순한 기계고 사람이 그 사진기를 그 100% 컨트롤하죠.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이 100%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 자체가 스스로 창작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로봇이 스스로 창작하는 그 범위나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진기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로봇이 만든 작품이 예술이냐 또는 예술이라고 할 때 누가 창작자냐 이것을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만 그 아주 거칠게 비유한다면 이 사진기가 생겼을 때의 예술계의 논란과 로봇이 이제 등장했을 때의 예술계의 논란 그리고 저작권법에서의 쟁점이 비슷한 그런 이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